지극히 주관적인, 그래서 더욱 객관적인 생각의 탄생,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흥미로우신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점령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모두 해결해 주실 카이스트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장 이상환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갓 대전에서 올라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랜만에 서울 공기 쐬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지금 너무 영광이고 국가의 중요한 인재시기 때문에 되게 네. 중요한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국가 인지는 사실 학생들이고 네. 저는 그 인재를 보조하는 그런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공지능도 궁금하고 뇌도 궁금하고 정말 핫한 과학계 이슈를 항상 만들어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느라도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대중을 위한 책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으면 뭐 블로그도 있고 요새 책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을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 이 뒤에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얘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좀 생각해 봤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과 뇌를 이제 비유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논의는 뇌하고 인공지능이 이런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재밌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그런 각도하고는 달리 인공지능하고 뇌를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다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99%는 현재로선 다르다라고 보신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른 줄은 또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겉만 좀 알고 있었던 거고 네. 실제 그 깊이 들어갔을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람의 지능과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할게 될 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저희 독후감부터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네.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네. 게스트분들 모시면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독후감을 항상 써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너무 네. 떨려요, 교수님. 그 시간 잠깐 갖고 본격적인 책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부터 빨리 매맞는 걸로 하고. 네.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다. 우리의 뇌와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인공지능의 동작 방식을 통해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해 인간 지능에 대한 이해를 점차 높여가는 구성이 굉장히 흥미롭다. 다른 인공지능 책들이 흥미 위주의 내용을 다룬다면 이 책은 보다 깊게 들어간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덜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서 민감하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어느샌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는 마음으로 둔감하게 넘어가는 되는 부분이 많았다. 민감함과 둔감함을 적절히 활용한 독서가 자연스럽게 되더라.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인간은, 특히 인간의 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명확히 정의를 못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무척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이나 인공지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책일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 지능의 비밀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필히 읽어보셔야 할 책이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네. 저도 조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책에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는 역설인데요.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읽으며 인공지능과 뇌는 왜 그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환 교수님은 책에서 이제 모라백의 역설 이후의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공지능 발달에 필요한 여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인공지능의 사고 구조에서 오는 오류를 인간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 해결하고 있는 이상환 교수님의 연구도 새로운 세상을 앞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의 핸드폰의 음성 비서로도 SNS의 알고리즘에도 존재해 일상적으로 마주하지만 그 원리와 발전에 대한 한계를 잘 모르기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대한 쉽게 인공지능의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인지와 문제 해결 등을 아주 작게 나누어 생각하고 분석해보며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뇌과학에 대한 책도 많고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도 많지만 이 두 분야를 융합해서 바라보는 학자의 시선을 만나는 책은 드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입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굉장히 성의 있게 썼네. 책이 많이 좋았군요. 단어를 신중하게. 마지막 진짜, 화숑에 진짜 단어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마지막 화숑님.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저도 뭐 문과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뭐 기계적으로 이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생각이 총체적으로 들었냐면요. 저는 어차피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잖아요. 그다음에 AI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암울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한테 도대체 덕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는 것들 이외의 것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모라백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좀 노사님께서 인용하셨었는데 결국은 뭐 인지, 운동, 추론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한 살 아이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오히려 이제 저희는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지배를 당하거나 좀 부정적인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들로 활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오히려 다른 영화들 봤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쪽 세계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부정적으로 보셔야 책이 잘 팔리는데요. 디스토피아가 더 좋아 인기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면 잘 읽으신 게 맞나요? 예,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을 정도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모라백의 역설 뭐 인간한테 어려운 게 인공지능한테 쉽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책에 뭐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중에 이제 한쪽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풀기 어려운데 대신에 이거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뭐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그 데이터 사이에 깔려 있는 복잡한 어떤 관계들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그 저희의 인지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반대는 아직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람은 나한테는 아주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인공지능한테 하라고 하면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한참 걸리고 빨리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절반 이상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뭐 인간이 잘하는 거,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이렇게 둘러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쉽지만 인공지능한테 어려운 일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을 시간을 아주 느리게 탁 해가지고 천천히 인공지능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그런 거를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 보는,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걸어가 보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지겨워지고 졸리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절반, 나머지 절반 그런 것들을 밟아가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7가지 어떤 문제들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느껴지는 것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너무 풀기 어렵고 이런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푸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어떤 물체를 보면서 이게 어떤 물체다라고 깨닫는 거를 인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 관점에서 역사를 따라가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부딪혀 오면서 해결해 왔던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의 지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순간적으로 아주 작은 에너지에 뭐 밥 한 끼 먹고 다 해결해내는 수많은 일들인데 네. 인공지능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자신의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게 사실은 제가 원래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많이 느꼈어요. 인간이 신묘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존재다, 인간이라는 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준 책이에요, 실제로. 저는 교수님께서 그 대학생 때는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다가 또 뇌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다가 계속 뇌와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드물죠. 뇌과학이면 뇌과학,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좀 하나만 깊게 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야를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연구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데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려면 사실은 사람의 어떤 취향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뭘 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능을 가진 로봇, 사람과 편안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선호도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진짜 생각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원할 것이다,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이나 어떤 버튼 누르는 것, 요런 아주 쉽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의 이면에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뇌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치 내가 자동차를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지만 사실은 이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 기름을 집어넣어서 엔진이 돌아가서 바퀴가 돌아가고 핸들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더 잘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뇌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수학으로 계산하는 데까지 이르셨잖아요. 지금 연구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맞나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간단한 수식으로는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도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인공지능, 사람의 어떤 간단한 작업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 수식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감정이라든지 또 기억 이런 좀 깊이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아직은 풀어내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수학의 영역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체계 밖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고 지금의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예를 들어 A라는 인풋이 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왔대.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계속 종합해가지고
인공지능도 그걸 학습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기본은. 그러면 실제 사람의 생각은 그 안에 B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진 않고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는 그 B라는 게 뭔지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아. 어떻게 해서 그런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네. 내가 뭐 물체를 인지하고 또는 바둑을 두고 네. 또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반응하고 네. 그게 사실은 그냥 탁 나오는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네. 그거를 거꾸로 따라가 봐서 그거를 뭐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로서는. 저도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인공지능과 연관해서 차근차근 밝혀 나가시는 그 과정이 저로서는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고 그런 과정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부터 좀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인데 인공지능이 생각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작업, 특정한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틀은 뭐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생각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읽는 방법은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의 생각을 사실은 도구로 해서 따라가 보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그 끝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인공지능이 이렇게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뇌는 이렇게 쉽게 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땀들이 우리 뇌가 땀을 흘리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제일 놀라운 거는 그거예요. 인공지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내고 뭐 한 3세대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고 과거로부터 그런데도 지금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인간은 그걸 너무 쉽게 해결해. 너무 쉽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지? 근데 또 그걸 또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에 시리한테 말을 걸면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또 유튜브에 뭐 구글에 무슨 컴퓨터랑 대화하고 막 AI 로봇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여러 컨텍스트에 막 맞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보급형 AI와 또 더 높은 수준의 AI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왜 그런 AI랑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거를 검색하고 추론해서 대답해주는 이제 인공지능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추론 과정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자료를 검색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바보 같을까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멍청해서라기보다는 네. 저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맞을 것이다라고 던져주는 대답들이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너무 바보 같다. 난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 얘가. 시리한테 뭐 했냐고 하니까 네.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유머 코드도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 그거를 좀 추정할 수 있어야 좀 올바른 대답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에 대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제목이
인공지능의 난제 중 하나인 과적합, 과소적합 상충 문제를 인간의 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그 기반에서 해결했다라고 이제 최초로 이런 방식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네. 교수님의 좀 주요 연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굉장히 사실 말은 어렵지만 재밌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읽어주신 문장이 사실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딱 용어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오버피팅, 언더피팅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 잘 알려진 문제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풀어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글을 만든 제 잘못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주세요. 네, 궁금해요.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예, 네. 그 내용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그 과적합,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몇 가지 아주 작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 이거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릴 때도 많잖아요. 네. 네. 그 경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는 나머지 큰 그림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오류가 과적합. 그다음에 과소적합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그림을 보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디테일에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디테일을 버리고 큰 그림만 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과소적합, 과적합 요 상충의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네. 비유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인공지능한테도 딜레마입니다. 인공지능이 요새 이제 딥러닝, 뭐 빅데이터 이러면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제한된 환경, 제한된 문제, 제한된 컨텍스트에서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편향성도 바이어스라고 해서 편향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양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점에서 자칫하면은 과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과소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편향된 방식으로 학습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디테일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양날의 검 같은 또는 이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 그게 항상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네. 한 두 번째, 세 번째 장까지 네. 그 포기하지 않고 읽으시면 네.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싸워서 이겨내 왔고 이런 것들을 좀 2장, 3장에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끝에서 이제 그래서 딥러닝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에 너무 고통을 받지 않고 네. 지금의 딥러닝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 아까 그 처음에 물어보셨던 부분은 사실은 이 너머의 좀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뭐 단순히 물체를 인식하는데 뭐 딥러닝을 쓰고 문장을 해석하는데 딥러닝을 쓰고 하는 문제를 본 게 아니고 그 연구에서는 그 저희가 알파고처럼 바둑두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하면 내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내가 예측해서 역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소적합, 과적합의 문제가 역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람은 풀어내는가 아직 인공지능은 제대로 못 풀었어요. 알파고는 사실은 그 반쪽 측면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7장에 가시면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전두엽 이제 뭐 추론과 사고 능력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얘기하는 전두엽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네. 저는 눈이 흐리멍텅해진다고요. 재밌어지고 점점 재밌어지고 예. 이제 들으시는 분은 눈이 이렇게 초점을 잃으면서 나는 살짝 재미없어진다. 정신이 80% 정도 날아가고 있어요. 아 저는 재밌었던 어. 게 이게 전두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네. 또 좀 선택하고 버리는 것들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교수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재미없을까 봐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알파고 같은 거 바둑 두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알파고가 사실은 초창기 알파고 버전 1 이세돌 네, 기사하고 네.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 1은 사실은 이제 수많은 프로 바둑 기사들의 기보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강화학습을 얹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뒤에 나온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의 네. 그 뒤에 이제 좀 더 발달된 그 다음 버전의 세대의 알파고 이후의 이제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그런 기보 없이 순수하게 바둑 그 규칙만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그럼 사람하고 대결을 하자. 그 최고의 인류 최고의 뭐 바둑 기사와 대결하자. 그러면 지금 이겨요. 예. 아주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기계학습 관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때문에 네.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아까 과적합, 과소적합 관점에서의 한계는 얘는 결과만 딱 고정된 결과에 대해서만 아주 강하게 학습이 된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자 하는 거를 목적으로 딱 두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해서 만들면 사람을 이기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은 이제 동생하고 내가 바둑을 두는데 자꾸 너무 동생을 내가 이겨서 동생이 울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동생을 좀 져줘야겠다. 한 판만 기분 져줘 나쁘지 이것도 않- 되고. 예. 네. 그래서 동생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금 잘 나도 노력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아깝게 내가 져주기도 하고. 기만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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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기만하는 거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또 배려하는 게 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그 이긴다고 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바둑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거를 좀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전략을 역이용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기고 지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파고한테 이제 그런 일들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목적 함수라는 걸 새로 설정을 해줘서 다시 그거를 잘하게 한참 동안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알파고 수준을 본다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뇌과학에서는 목적 지향적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파고에는 없지만 사람한테 있는 수많은 능력들 중에 한 가지 예시고요. 네. 목적 지향적인 학습, 사람의 뇌가 가진 목적 지향적인 학습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과소적합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목적 지향적인 학습 능력을 저희가 그것만 내내 써가지고 하면 사실 너무 피곤하잖아요. 예. 그냥 바둑 이기겠다 그러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둬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예. 알파고 사실 그거라거든요. 사람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바둑을 두고 그냥 이기겠다고 맨날 두는 사람들, 게임 맨날 하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목적 지향적인 학습으로 모두로 우리 뇌가 동작하지 않고 그거는 뇌과학에서는 습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피즈 아래에 있는 저희 뭐 보상이라든지 쾌락 중추를 담당하는 도파민 영역에 해당하는 뇌가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작업하는데 피곤하진 않아요. 예. 저희가 뭐 바둑 두고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진 않지만 네. 대신에 알파고 스타일로 두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지만 대신에 상대방이 갑자기 전략을 바꿨거나 갑자기 게임에서 져라 또는 너무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 같다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하면 목적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요 시점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될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면 계속 네.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렇지 네네. 않으면 제가 좀 약간 졸려 하시는 것 이제 같다. 조금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잘 네. 해주셔야지. 근데 지금 근데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어. 동생 얘기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리해 주세요. 네. 안 그러면 통편집 당하니까. 네. 하여튼, 목적 지향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습관적인 학습이 가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과소적합, 과적합 관점에서는 한쪽은 과소적합을 푸는데 좋고 다른 한쪽은 과적합 문제 푸는데 좀 더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전두엽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피곤하고 그냥 빨리 이겨야 되겠다. 결과지향적인 결과지향적으로 내가 목적만을 추구하겠다. 어떤 특정 정해진 목적만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의 전략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또 목적지향적으로 행동하고 그거를 전두엽에서 적절히 조율해주면서 우리 뇌가 너무 지치지 않으면서도 알파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건 굉장한 큰 숙제지만
우리 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친구하고 바둑 두면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 뇌 속에서. 네. 근데 저는 들었을 때 인공지능이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 날 갖고 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생에게는 배려다. 네. 동생 입장에선 배려고 나로서 좀 봐줄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를 봐줄까 말까 생각한다는 거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연구를 깊게 들어가실 때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에 되게 많이 부딪히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인공지능 코어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뭐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또는 편향이 없는 인공지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도 생겨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것처럼 네. 모든 기술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도마 칼 그러면 이거는 음식 자른 데도 쓸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죠. 네. 네. 하지만 이걸 강도가 칼을 들면 다른 사람 돈을 뺏는데도 위협하는 데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칼을 안 만들 건 아니잖아요. 칼을 안 갈지는 않고 플라스틱 칼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쓸 때 내가 뭘 만들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네거티브하게만 가면 저희가 아무래도 결국은 그런 시기는 올 겁니다. 올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쓰든지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이 알파고 뭐 다음 세대로 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걔네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알죠. 네.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난 이만큼 만들고 싶은데 걔가 사실은 요만큼까지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목표에 못 미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올바르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께서 그래도 좀 완성을 해서 좀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교수님 응원합니다. 교수님이 성공하시면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혼내주시고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져주셔야 네. 사실은 저희도 맨날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그런 부분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과 공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디테일에 너무 집착할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주시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던져주시고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쑥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외부에서 이렇게 강연하거나 세미나 하면서 이제 저는 인공지능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던지는 질문들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성공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학교나 또 국가나 산업체들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서 어깨도 무거우실 거고 그럴 텐데 교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반평생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그림, 어떤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대 과학자들이 잘해주고 있겠지. 근데 그 과학자분을 만날 줄 몰랐는데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핵심으로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그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진 목적하고 사실 제가 가진 목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뇌를 같이 보는 뇌과학을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진 목적은 사람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내가 사람의 지능, 고차원적인 지능, 내가 아주 순식간에 내가 생각해버리는 아주 쉽게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인공지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 사람의 지능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지능을 알아가는, 인간의 지능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뇌를 써서 우리 뇌를 연구하겠다, 우리 뇌를 이해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개입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를 따라가 보면 우리 지능을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 제목도 자꾸 책 얘기로 돌아가긴 하는데 책으로 돌아가야죠. 예, 네. 주관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 객관적인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진짜.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전두엽의 알고리즘부터 개발을 하셔야 되는. 근데 진짜. 그 책을 쭉 끝까지 읽어보고 나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처음에 이렇게 멍청했다가 인간의 정말 단순한 어떤 목적만 실행하던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또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인간도 이렇게 사고를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 1부에서는 인공지능에 살짝 겉에 맛보기 수준의 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고 저희가 좀 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2부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분석을 해나가고 계신지 이런 것도 살짝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책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7가지 문제를 풀고 있다. 그게 뭔지 그런 이야기도 좀 2부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예, 하십시오. 네. 네. 1부 내내 아무 말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갖고 네네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왜냐면 어. 제가 평소 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인데 그런 주제죠.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알파고랑 그때 이세돌이랑 싸울 때, 그 다음엔 또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랑 싸웠는데 그냥 다 이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AI인데 인간미가 넘치는 AI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기기만 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로봇이랑 인간이랑 싸우면 로봇가 무조건 싸움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기더라도 아쉽게 이기거나 아쉽게 져주거나 뭐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둑이 7급인데 AI는 한 6급 정도 돼갖고 뭐 반집 차로 이기거나 한 집 차로 이기거나 이렇게 좀 그다음에 또 뭐 가끔 져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율자재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오히려 AI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AI가 아니라 그냥 기계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인간미 넘치는 AI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AI와 상호 교류를 어떤 교감을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인간미가 느껴지려면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크게 2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지금 물어보신 거는 이제 2번째 방법이 제대로일 것 같고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은 못하게 만드는 그냥 엉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별거 없네. 뭐 시리 물어봤는데 뭐 대답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네. 엉뚱한 얘기를 하지? 이러면 이제 인간미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약간 허술하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인간미는 아닐 것 같고 네네. 예. 어려운 방법은 아직은 저희 인공지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만들어내는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세돌이나 사람을 이제 아주 쉽게 이기는 지금 현재 세대 알파고 계열의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은 이제 아주 특정한 목적만을 딱 놓고 결과 중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주 학습이 잘 된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인간미가 없다, 너무 딱딱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봐가면서 목적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사실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또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하고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기분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인간미라고 하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여기에 있다면 인공지능은 그 기준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게임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는 나를 가지고 놀게 아주 잘 학습을 시킬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미라고 하는 아주 좁은 그 우리의 만족 수준을 딱 맞춰주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Human AI Alignment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잘 정렬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 비서다 그러면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뭔가를 막 제안해주고 던지고 난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 농담을 던지는 그런 인공지능보다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주는 그래서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비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쩌면 얘가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야지 내가 얘하고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맞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을 사실은 만드는 게 이제 다음 인공지능의 다음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심전심 AI. 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 알파고 바둑 얘기로만 국한하면 그냥 무조건 이기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얘는 그냥 하나는 무조건 이기게 설계돼 있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개를 더 만드는 거죠. 얘는 반집 차이로 이기게 세팅해 놓고 얘는 뭐 좀 지게 세팅해 놓고 이걸 그래 갖고 좀 확률적으로 이기는 거 한 70% 반집 차이 20% 지는 거 10% 이렇게끔 동작하게끔 하는 뭔가가 있으면 좀 인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되는 지금 이 상황인 거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네.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세팅해놓으면 금방 또 알아챌 겁니다. 얘가 세팅이 그런 패턴이 있구나. 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정확히 어떤 패턴인지 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런 룰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똘똘해요. 어떻게 이런 거 다 이렇게 눈치채. 네. 신기한 존재야. 네. 이상환 교수님 뵙기 전에 기사와 그런 유튜브들을 저희가 보려고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보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연구하시는 것 중에 인간의 어떤 지능과 뇌를 연구하시면서 AI와 함께 연구하시면서 정신병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귀가 확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까 궁금해서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정신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세브란스 병원의 자폐 소아 정신과 청근한 교수님하고 연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생각도 하고 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의 정신병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기존의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이런 뭐 어떤 문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인공지능에다가 넣어줘서 딥러닝에 넣어줘서 뭐 빅데이터로서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정신병을 진단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의료 인공지능에서 활발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분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숙제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는지, 어떻게 세상의 경험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과정 자체를 인공지능의 형태로 저희가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알파고 같은 그런 게임 컨텍스트에서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 푸는 방식을 저희가 데이터로 모아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태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더 이상 독립적인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그런 어떤 게임을 이기기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과 적어도 이 컨텍스트에서는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저희가 제한적이지만 가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하자면 그 과정이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알게 모르게 묻어나거든요. 저희가 게임을 한다든지 네. 의사결정을 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묻어나는데 예. 단순히 저희가 당장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만 가지고는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직접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걸 느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우리가 직접 데이터로 해서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형태로 옮겨놓고 그 알고리즘의 뚜껑을 열어놓고 그 학습된 파라미터 뭐 매기 변수라고 하는 그 뚜껑을 열어서 저희가 살펴보면 아 이게 정신질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각도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숫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에서 그 다음에 풀어야 될 숙제 접근 방법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의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알파고 컨텍스트에서 관련된 읽어낼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제가 중독, 하나가 중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박질환, 충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이고 그런 거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흉내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뚜껑을 열어보면 중뇌 부분에 있는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성 패턴들하고 이 인공지능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행동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뇌의 뚜껑을 열 수는 없지만 그 안에를 저희가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고 인공지능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독이라든지 그런 정신질환에 관련이 있고 또 우울증도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카이스트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또 우울증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와, 너무 대단합니다. 와, 진짜. 그러면은 그런 어떤 한정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네. 하는 행동들, 선택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좀 우울증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제 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를 잘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풀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럼 해요. 어떤 게임 회사랑 연관해서 개인의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떤 게임 환경에 그걸 실험할 수 있게 심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을 안 좋은 목적으로 쓰게 되면 그러지 왜 이러지? 근데 그것도 또 항상 모든 측면이 그 이렇게 이면이 있듯이 뭐 네.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이제 중독하고 그럼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꼭 나쁘게는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을 입혀서 도구로 쓰게 되면 저희가 좋은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몰입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중독은 너무 가는 거고 몰입시키고 싶다 그러면 몰입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계속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게임 컨텍스트로 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빠져들어서 위험하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또 경보가 울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게임 컨텍스트를 재미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점점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살짝 또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도 저희가 또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거를 또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너무 나는 조그만 실패에도 너무 좌절한다. 그러면 이제 게임 컨텍스트 안에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노출시켜주는 이제 실제 그 행동 뭐 인지 행동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 개발된 부분 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저희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예,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점점 더 저희가 가진 정신적인 고통들을 어떤 문제들을 이슈들을 인공지능이 보듬어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치료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 나와요, 교수님?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 그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파란색 그 계좌를 계속 볼 때마다 물타기 하고 싶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인공지능. 너 그거 아니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좀 자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정말 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건 아마 금융회사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고 팔게 해줘야지. 네. 책에 보니까 원숭이를 더 머리 좋게 하는 그 AI를 통해서 하는 실험도 있던데 네. 맞나요? 사람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뇌와 연관짓기 시작한 게 알파고 컨텍스트에서는 네. 그게 처음에는 원숭이 뇌에서부터 먼저 음. 그게 사실 한 20년 정도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저희가 굉장히 최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저 알파고에서 지금 뭐 바둑을 풀어내는데 이제 깔린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 사실은 뭐 1950년대부터 출발해서 7, 80년대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고 90년대에는 이제 한 외국의 연구자분이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원숭이가 이제 마치 게임 같은 간단한 의사결정 실험을 하는 그 원숭이의 행동을 그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원숭이 행동하고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럼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뚜껑을 열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정보를 딱 따다가 우리 뇌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원숭이 뇌는 이제 예전에 전극을 꽂아서 그 실험에서는 봤는데 그래서 아주 뇌 아주 안쪽에 있는 중뇌 부분에 이제 도파민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신경 활성 패턴하고 비교해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숭이가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맛있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주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숭이 목마를 때마다 버튼을 누르겠죠. 나한테 주스를 달라. 네네. 또는 뭐 버튼을 누르고 불이 켜지면 조금 있다가 주스가 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직접 처음에는 이제 주스를 맛볼 때 원숭이나 사람의 뇌는 쾌락에 해당되는 신경들이 막 활성화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더 그 주스를 맛볼 때 당시에 그때 그 신경 활성 패턴들이 나오지 않고 그때 점점 가만히 있고요. 이제 내가 버튼을 누를 때 아니면 불이 켜질 때, 즉 그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거가 오기 전에 그거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처리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예측하는 능력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마치 예측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거를 미리 기대하는 순간 벌써 그게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사실은 바둑을 두는 법을 배우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거가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원숭이 뇌랑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뒤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람 뇌에서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MRI 같은 거 찍으면 사람 뇌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툴로 이용을 해서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지를 활발하게 본 지가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행 계획할 때는 신나. 가면 힘들어. 그게 그런 또 이유가 있는 거네. 네. 근데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끔 했길래 원숭이가 똑똑해져요? 그런 또 어떤 자극을 계속 주면서 학습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연구에서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아직 원숭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거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그거는 이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구들인데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인데 이제 사람이 어떤 뭐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는 컨텍스트에서 의사결정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전략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아까 정신질환 때 이제 간단히 소개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가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또는 어떤 실패를 많이 겪도록 걔를 막 실패를 많이 겪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고 사람한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네네네. 하지만 얘네 알고리즘한테는 저희가 무슨 짓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놓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다가 놓고 얘를 저희가 마음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도 해보고 뭐 이상한 짓도 해보고 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한테 쾌락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까 원숭이 컨텍스트에 넣고 주스를 일찍 주기도 하고 늦게 주기도 하고 주다가 이제 주스가 오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이 신경세포가 또 화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컴퓨터 안에서 열심히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원하는 목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세팅된 알고리즘과 사람이라든지 원숭이를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만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잘 알아주는 알고리즘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서 나를 잘 보조해주면
우리가 더 좋은 조수로서 그래서 좀 더 나를 똑똑하게 일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교수님 실험 설명하는 영상을 또 봤을 때 그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 근데 AI를 통해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 그룹과 뛰어나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실험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에 대한 좀 생각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AI랑 연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를 물어봐 주시니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학습할 때 뭐 메타인지, 사람의 능력, 메타인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메타인지 뭐 개념을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메타인지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는 이제 인지의 인지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그런 거고요. 메타학습은 뭐 학습의 학습, 공부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메타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메타인지는 내가 알아차릴 수, 인지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은 강조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을 인공지능에 한번 심어보자. 근데 이걸 왜 심느냐? 저희가 그냥 뭐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심어볼까? 절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논문을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가 연구비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목적이 있는데요. 사람도 물론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풀어가는 거를 그냥 하진 않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얘가 가진 장점은 효율성이 일단 가장 큰 측면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알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거 자신이 생겨요. 그럼 메타인지 측면에서 내가 아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자꾸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장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1장부터 10장까지 책이 교과서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보고 1장부터 10장까지 보고 10번 보겠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 뭐 꼼꼼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뭐 1, 2, 3장은 잘 아는데 여러 번 보면, 그래서 예전에 무슨 저희가 영어 교과서 성문 종합 영어 뭐 예전 세대들 많이 보셨던 그런 거 보면 내가 작심하고 딱 영어 책을 보겠다 그러면 앞에 1장 뭐 투부정사 이거는 모두가 전문가예요. 너덜너덜하고 거기만 까맣고 뒤로 가면 안 보여요. 새 거고. 근데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쓰면 이제 앞에가 까매지면 이제 대충 알겠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보고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빈자리를 다 내 지식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실은 뭐 굉장히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효율성을 찾으면 저희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한테 메타인지를 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지금 메타인지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네. 항상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인지 영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메타인지 영역의 뒷면에 있는 얘기를 좀 잠깐 하거든요. 프롤로그에서. 그게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거는 저희가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인지하고 있고 내가 안다고 인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지 영역 밖에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저희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풀지도 못하고 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이 풀어야 될 문제들은 뭐 메타인지도 있지만 지금까지 뭐 아는 문제들을 우리가 정의했던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인공지능이 집중해 왔다면, 지금 현재는 메타인지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가면서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것. 끄집어내면 일단 문제가 표면에 우리 인지세계의 영역에 발을 들이면 저희가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똑똑한 분들이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문제로 풀어내는 영역이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7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에 한 1, 2, 3, 4장에서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추상화하는가? 뭐 나는 그냥 뭐 사과 보면 사과인지 바로 아는데, 근데 이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딱 풀어
정보라고 해서 이미지로 던져주고 뭐 데이터로 던져주면 인공지능한테는 이제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거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도대체 나는 아주 쉽게 풀었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던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가 아주 쉽게 풀었지만 인공지능한테 이걸 풀어라고 시키고 얘가 고생하는 모습을 1, 2, 3, 4장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대단한 거구나. 네. 예, 우리 자신이 대단한 거구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우리가 공책에 적어볼 수가 네네. 풀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의 영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사실 1, 2, 3, 4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독자분들께서 깨닫길 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들, 너무 쉽다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돌려서 이 책을 고통스럽게 읽어보면서 그 끝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래서 우리 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네. 예. 그래서 기승전 책 얘기로 끝나는데 조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네. 근데 1, 2, 3, 4장은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교수님의 전문 분야는 6장부터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 좀 해주시면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앞에 1, 2, 3, 4장 등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이 몰아배기 역설처럼 사람이 굉장히 쉽게 느끼는데 인공지능이 풀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아가다 보면서 이제 대충 이제 인공지능이 한 4장쯤 가면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과도 구분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과도 구분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뭐 내가 배웠던 거를 직접 표현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끄집어내고 집어넣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복잡한 일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 인공지능이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 똑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5장, 6장쯤 가면요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6장에서 이제 제가 좀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가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그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뇌 관점에서 보면은 게임으로 따지면 치팅이거든요. 치트키거든요. 그게 우리 뇌에서는 그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딥러닝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굉장한 럭셔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것만 보고 신경세포들은 사실은 근처에 있는 것들로부터 정보를 주고받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국소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거시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큰 지능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과 사람을 이제 인공지능보다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이런데 인공지능은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정보에 접속을 하면서 끌어왔던 거고 사람은 그거 없이도 해낸다는 걸 인공지능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6장의 얘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잘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뇌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거를 이제 좀 한 수 배우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이제 좀 더 큰 관점에서 알파고 같은 컨텍스트에서 바둑 같은 걸 둘 때 뇌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 뇌한테는 아직은 너무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인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내는지 그리고 사람은 인공지능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뇌는 이미 그거를 다 고려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이렇게 인공지능과 또는 알파고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의를 거쳐가면서 그 문제들이 인공지능이 따라가면서 한 수 배워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 쪽에서 풀어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역사를 훑고 싶다 그러면 앞쪽 챕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의 현재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우리 사람의 지능이 왜 이렇게 우수한지 비록 바둑에서는 알파고보다 지지만 왜 이렇게 우수한지를 알고 싶으면 뒤쪽 섹션을 좀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보시기를 네. 그래서 영문법의 투부정사처럼 앞에만 까맣고 이러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뒤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뒤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지 뒤쪽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뇌와 인공지능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인공지능에게 시켜보고 뇌의 위대함을 깨닫고 뇌에 부족한 점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율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흔하게 인공지능 기술로 뭔가 탄생한 서비스나 상품 이런 것들을 이용은 하곤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전혀 몰랐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로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네. 인공지능과 사람의 인간 지능을 좀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을 배우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또 인공지능을 개선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책이구나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어렵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몰랐는지 몰랐던 것들, 뇌에서 몰랐는지 몰랐던 것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에서 뇌가 몰랐는지 몰랐던 것들을 서로 막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그 영화 허에 보면 마지막에 허가 자기는 더 큰 세상을 발견했다면서 이제 거기로 떠난다는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스포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간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과학자처럼 열린 이렇게 결말엔 보세요. 열린 대로 교수님이 생각하는 궁금해 주시라고요. 어디로 궁금해 갔냐, 주세요.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모르는지 모르는 곳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로서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궁금했는데 정말 차갑게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답을 피해간다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드렸어요. 종족이 다르니까 지가 마음에 드는 인공지능 찾아 떠났겠지 뭐. 어벤져스로 갔잖아요. 아, 그래서 멀티버스로 갔지. 이 답을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집중해야 했던 것 같아요. 뇌를 굉장히 많이 쓴 이번 책이었다. 그래서 교수님과 이런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교수님 오늘 대화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뭔가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이 이제 너무 뜻깊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세미나를 해서도 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쏟아내고 풀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배울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 제가 준비한 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얻어가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김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 문제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제 숙제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서 너무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이 연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 그리고 AI에 대한 연구와 이 연관되면서 서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이 연구를 놀라워하고 막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지금 연구하시는 어떤 동력은 뭐세요? 힘? 이것도 그 책의 제 소개 끝부분에 살짝 적어놨고 제가 뭐 다른 인터뷰할 때도 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수학 같은 것들은 이제 가정이 분명하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를 만들고 열려있는 문제면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 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이라든지 어떤 이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일들인데 그 잡혀진 체계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만족감이 높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카이스트 학생 같은 경우들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이거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다.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 연구의 원동력은 그거를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앞뒤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체계 안에서 앞뒤가 맞는 거지 아직은 내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그 불안함 자체를 즐기는 진짜 좀 정상적이지 별뜻이네요. 않게 네, 정상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는데 네. 그 자체를 즐기는 과정이 이제 저희 연구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그래서 앞뒤가 딱 맞으면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교수님께서 정말 평생 즐겁게
정말 할아버지가 되셔도 연구를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단어로 재밌으려고 표현했지만 정말 멋진 동력인 것 같고요. 네. 참 이해 안 되는 의식이긴 하다. 내가 정말 수년간 깊이 연구하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해서 A하고 B가 결론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잖아요. 멋있습니다. 네. 야, 근데 그래서 뭔가 내가 놓친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되고 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진짜.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지 너무 기대되고 또 더 좀 좋은 연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괜히 두려워하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AI나 또 뇌과학이나 이런 연구, 뭐 뉴럴링크 이런 거 막 내 파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